70세 할머니가 군인 손주 줄여 싼 도시락을 군인들이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할머니의 전화 한 통에 별색 군단장이 달려와 무릎 꿇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70평생 나옥분 할머니의 손은 마를 날이 없었다. 전라남도 강진의 작은 포구 마을, 갯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낡은 기와집에서 그녀는 25해 동안 하숙을 쳤다. 그녀의 밥을 먹고 자란 청춘들이 몇 트럭은 좋게 넘을 터였다. 판검사가 된 녀석, 대기업 임원이 된 녀석, 제 어미보다 할머니를 먼저 찾아와 넥타이를 자랑하던 녀석까지. 옥분 할머니에게 그들은 모두 배고픈 시절 따순 밥 한 그릇에 눈물 훔치던 애틋한 자식들이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단 하나의 핏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주 하늘이가 있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강하늘.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늠름하게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겠다며 떠난 손주였다. 그날따라 새벽 안개가 유독 짙었다. 부엌 창문으로 스미는 희뿌연 빛을 받으며 옥분 할머니는 잠을 설친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 걸려온 하늘이의 전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할머니, 저 잘 지내요. 밥도 잘 먹고 선임들도 다들 잘해주세요. 애써 밝게 말하는 목소리였지만 70년 세월의 귀는 그 가느다란 떨림을, 숨소리 끝에 매달린 미세한 절망의 무게를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됐구나. 우리 하늘이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불길한 예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했다. 딸에게는 걱정할까 싶어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는 동이 트기도 전에 부엌으로 향했다.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소갈비찜을 해야 했다. 어젯밤부터 핏물을 뺀 갈비를 커다란 솥에 안치고 비법 간장과 배, 양파를 갈아 넣었다. 달큰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낡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손주 녀석은 유독 할머니의 달걀말이를 좋아했다. 곱게 푼 달걀물에 당근과 파를 잘게 다져 넣고 얇게 부쳐내 돌돌 마는 손길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섬세했다. 행여나 옆구리가 터질세라, 모양이 흐트러질세라 조심 또 조심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매콤한 오징어 젓갈까지. 네모난 찬압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할머니의 시름도 조금씩 덜어지는 듯 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다.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마음이자 세상의 모든 모진 풍파를 막아주고 싶은 간절한 기도였다. 마지막으로 뜨끈한 쌀밥을 보온 도시락에 눌러 담고 펄펄 끓인 김치찌개를 다른 보온병에 담았다. 혹여나 식을까봐 도시락 가방 전체를 두툼한 수건으로 몇 번이고 감쌌다. 준비를 마치자 창밖은 겨우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다. 하늘아, 할미가 간다. 우리 강아지 얼굴 보고 맛있는 밥 먹여야지. 혼잣말을 되뇌며 할머니는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강진 버스터미널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또다시 경기도 포천으로. 꼬박 대여섯 시간은 좋게 걸릴 머나먼 길이었다. 하지만 손주 얼굴 볼 생각에 고단함도 잊은 채 할머니의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가방 안에 담긴 따스한 온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의 증거처럼 그녀의 손에 묵직하게 전해져 오고 있었다. 버스는 몇 번이나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며 북쪽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강진의 푸른 들판이 지나고 번잡한 도시의 빌딩 숲을 거쳐 다시금 산과 군부대가 자주 보이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나옥분 할머니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도 행여나 내릴 곳을 지나칠까 화들짝 놀라 깨기를 반복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아가씨가 괜찮으시냐며 물어올 만큼 할머니의 얼굴에는 고단함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포천의 한적한 터미널에 내리자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할머니는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비오 군단 승진부대. 손주가 보낸 편지에 적혀있던 부대 이름을 서툰 발음으로 말했다. 택시 기사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굽이진 길을 한참이나 더 달려서야 마침내 육중한 철문과 승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부대 정문이 나타났다. 어르신 다 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할머니는 위풍당당한 부대 정문을 보며 감격에 젖었다. 우리 하늘이가 저런 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가슴 벅찬 마음에 잠시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도시락 가방을 고쳐든 할머니는 위병소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들이 많소. 나 저 여기 신병교육대대 강하늘 일병 할미 되는 사람인데 우리 손주 면회 좀 하러 왔소. 위병소에 서 있던 젊은 병사는 기계적인 눈빛으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신분증을 요구했다.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병사는 잠시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르신 강하늘 일병은 현재 면회 제한 대상자입니다. 면회 불가능합니다. 예. 면회 제한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하늘이가 뭘 잘못했소?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손주를 볼 수 없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규정상 자세한 사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병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말을 잘랐다. 바로 그때였다. 위병소 안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장교 한 명과 병사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갓 임관한 듯 뺀질뺀질한 얼굴의 소위와 그 옆에 붙어 아첨하는 표정이 역력한 병장이었다. 아, 시끄럽다 했더니 이 할머니였구만. 누군가 했네. 소위, 오만한 중이가 짝다리를 짚으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명찰에는 오만한이라는 이름이 똑똑히 박혀 있었다. 옆에 있던 황비열 병장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오중이님, 저 할머니가 바로 그 내부 고발자 강하늘 할머니 아닙니까? 부대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고문관 말입니다. 내부 고발자? 고문관? 지금 우리 손주 얘기하는 거요? 할머니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생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자란 착하디 착한 손주였다. 그런 아이에게 고자질쟁이라니 고문관이라니. 할머니,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당신 손주 때문에 우리 부대가 얼마나 피곤해졌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군 생활하라니까 되도 않는 정의감에 불타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그런 정신 나간 놈은 면회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만한 중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할머니의 심장에 박혔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애써 정신을 붙잡고 마지막 희망처럼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다. 그럼 이 밥이라도 좀 전해주시오. 우리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달걀말이인데 새벽부터 만든 거라 아직 따뜻하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야지 제발. 애원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만한 중위는 나옥분 할머니가 간절히 내민 도시락 가방을 벌레 보듯 쳐다봤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지금 이걸 들여보내달라고요? 할머니, 군대 규정도 모르십니까?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특히 이렇게 정체불명의 음식을 어떻게 믿고 반입합니까? 상에서 식중독이라도 일으키면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요. 오늘 새벽에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이요. 절대 상할 리가 없어. 한 번만 제발. 할머니는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비열 병장이 기름을 부었다. 중위님, 저 할머니 노망나신 거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저런 거 잘못 받았다가 저희까지 징계 먹습니다.
그래, 말이 안 통하지. 오만한 중위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다. 그리고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척 할머니의 도시락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다. 에이, 알겠습니다. 내용물만 확인하고 버려드릴 테니 이거나 놓고 빨리 가세요. 그 순간이었다. 오만한 중위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이 실수인 척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 문이 열리고 정성스럽게 싼 찬압들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플라스틱 뚜껑이 깨지고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소갈비찜과 노란 달걀말이 각양각색의 나물들이 흙먼지 위로 처참하게 뒹굴었다. 새벽부터 고생한 할머니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더러운 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내 새끼밥. 할머니는 무너져 내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손이 부르트도록 만든 음식이 손주 입에 들어갈 생각만 하며 행복하게 준비했던 그 음식들이 흙먼지와 뒤섞여 짓밟히는 광경을 그녀는 차마 믿을 수 없었다. 아이쿠, 어쩌나. 이걸 손이 미끄러졌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오만한 중위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어깨를 으쓱했다. 황비열 병장과 다른 위병소 병사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거렸다. 와, 냄새 한번 고약하네. 저게 다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할머니, 그거 더럽게 왜 주워요? 빨리 치우고 집에나 가시라니까. 그들의 조롱은 잔인한 채찍이 되어 할머니의 등을 후려쳤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흙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음식들을 맨손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다. 흙이 묻은 갈비 한 점, 으깨진 달걀말이 조각을 주워 담는 주름진 손이 덜덜 떨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할머니의 등 뒤로 다가왔다. 갓 자대에 배치된 듯 앳된 얼굴의 이등병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하늘이 형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가 절망의 늪에 빠진 할머니를 건져 올렸다. 옳은 일. 우리 손주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다. 뭔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할머니의 눈에 마지막 남은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흙 묻은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그리고 수십 년 된 연락처 목록에서 먼지 쌓인 이름 하나를 찾아냈다. 천하장사 하숙생 천무진. 25년 전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며 자신의 하숙집에서 묵었던, 유난히 밥을 잘 먹고 의리가 넘쳤던 청년. 가난한 고학생이었지만 언젠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의 밥값을 갚겠다며 큰 소리치던 듬직한 청년. 그가 마지막으로 알려줬던 번호였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번호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가 기댈 곳은 그 기억 속의 천하장사밖에 없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여기서 전화질입니까? 황비열 병장의 비아냥거림을 뒤로하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전화가 연결되었다. 뚜루루 뚜루루 달칵.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묵직하고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다. 혹시 천무진 학생 맞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오만한 중위와 황비열 병장은 할머니의 전화를 정신 나간 노인의 마지막 발악쯤으로 여기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저 할머니 진짜 청와대에라도 전화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대 완전 스타 되겠네. 황비열 병장의 비아냥에 주변 병사들도 덩달아 킥킥댔다.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할머니의 귓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할머니는 오직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강진 갯마을 장안동 하숙집.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은조렸다.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힘겹게 맞춰가는 듯한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의 문이 활짝 열린 듯한 감격적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머니, 장안동 하숙집 어머니 맞으시죠? 저 무진입니다. 천무진.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굶주린 고학생 시절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내어주던 그 인자한 얼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래, 나여 옥분이여. 할머니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울음에 잠겼다. 잊지 않고 기억해준 것만으로도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십니까? 걱정이 가득 담긴 천무진의 물음에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손주를 만나러 포천까지 왔지만 면회를 거절당한 일, 애써 만든 음식을 땅에 쏟고 모욕을 당한 일까지. 억울함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힘겹게 말을 이어나갔다. 할머니가 자신이 있는 곳이 육군 5군단 승진부대 앞이라고 말하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천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폭풍전야와 같은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회한이 담겨 있는지 할머니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그러나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그 부대 안에 있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딱 10분만 거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자네가 부대 안에 있다니? 할머니가 되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뚜뚜 하는 신호음만이 할머니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만한 중위는 배를 잡고 웃었다. 크하. 이 할머니 완전 코미디네. 부대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 뭐 사단장이라도 나오시려나? 아마 저 안에서 밭일하는 군무원한테 전화했나 봅니다. 10분 안에 홈이 들고 달려 나오시겠네요. 황비열 병장의 조롱에 위병소는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까맣게 몰랐다. 정확히 5분이 지났을까? 부대 깊숙한 곳에서부터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윽고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대 내 도로를 질주해왔다. 보통의 지휘관 차량과는 격이 다른 위험이 서려 있는 차량이었다. 차량의 앞 범퍼에는 3개의 별이 선명하게 박힌 성판이 달려 있었다. 군단장의 상징이었다. 충충성. 군단장님 차량입니다. 위병소장이 사색이 되어 외쳤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오만한 중위와 황비열 병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설마 하는 생각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차량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잘 다려진 전투복에 반짝이는 전투화를 신은 장군이 내렸다. 그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비오 군단의 지휘관임을 알리는 무궁화 세 송이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가 바로 25년 전 나옥분 할머니의 밥을 먹고 꿈을 키웠던 천하장사 하숙생 천무진 군단장이었다. 천무진은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는 위병소장과 오만한 중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흙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음식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옥분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비오 군단의 모든 장병들을 충격에 빠뜨릴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육군을 호령하는 장군,
천무진 중장이 수많은 병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도 같은 나옥분 할머니를 향해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허리를 깊이 숙여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비통함과 죄스러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오만한 중위와 황비열 병장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노망난 할망구라며 조롱하고 모욕했던 저 초라한 노인이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할 군단장께서 어머니라 부르며 무릎을 꿇는 존재였다니. 그들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지독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천무진은 흙먼지가 묻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제오장 밝혀지는 진실. 천무진 군단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위병소 전체를 짓눌렀다. 그는 나옥분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는 얼어붙어 있는 오만한 중위와 황비열 병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두 사람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네들이 한 짓인가? 천무진이 다시 물었다.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침묵이 모든 것을 긍정하고 있었다. 천무진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대신 수행하던 비서실장 대령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만든 책임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시켜. 위병소 근무자 전원 교체하고 여기 이 두 명은 군사경찰대로 인계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우렁차게 복명하고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오만한 중위와 황비열 병장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맥없이 끌려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천무진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할머니의 안위만을 살폈다. 어머니, 우선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부축하여 군단장 전용 차량에 태웠다. 그리고는 비서실장에게 다시 명령했다. 신병교육대대 강하늘 1병. 5분 내로 군단장실 접견실로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명령은 칼날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었다. 부대 전체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군단장이 위병소에서 노파에게 큰 절을 올렸다는 소문, 위병소 근무자들이 단체로 헌병대에 연행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군단 본청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접견실. 최고급 소파와 집기들이 놓여 있었지만 나옥분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면서도 그동안 손주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심장이 아려왔다. 잠시 후 접견실 문이 열리고 한 병사가 들어왔다. 할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주 강하늘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앞에 서 있는 손주는 입대 전에 씩씩하고 건강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군복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헐렁했다. 어딘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보이는 모습에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졌다. 하하느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손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애써 감정을 억누르던 강하늘 일병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할머니. 하늘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부짖는 손주의 등을 쓸어주며 할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울던 하늘이는 천무진 군단장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붙이려 했다. 천무진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눌러 앉혔다.
편히 앉아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말해다오. 여기는 너에게 해를 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천무진의 따뜻한 말에 하늘이는 마침내 굳게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하늘이가 속한 생활관에서는 몇몇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의 맞추임이었던 이로운 이병이 선임들의 집단 구타로 갈비뼈가 부러져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직 간부였던 오만한 중위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대로 두면 로운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국방 헬프콜에 익명으로 신고했습니다. 하늘이의 신고로 군 수사기관이 개입했고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 후 하늘이에게는 내부 고발자 고자질쟁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오만한 중위는 자신의 진급에 흠집이 났다며 하늘이를 노골적으로 미워했고 다른 병사들도 그를 유령 취급하며 따돌렸다. 면회 제한 조치 역시 하늘이를 고립시키기 위한 오만한 중위의 비열한 보복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천무진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25년 전 돈 없고 백 없던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던 어머니. 그 귀한 손주가 자신의 군단 안에서 이토록 부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을 느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하늘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그때 천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개를 들어라, 강하늘 일병. 하늘이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자 천무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죄인이 아니다. 쓰러져가는 전우를 외면하지 않은 이 부대 그 누구보다 용감한 진짜 군인이다. 자네의 할머니께서 자네를 그렇게 가르치셨겠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리고는 나옥분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부패한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서늘한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다. 천무진 군단장은 강하늘 일병과 나옥분 할머니를 접견실에서 쉬게 한 뒤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의 명령은 5군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금 즉시 강하늘 일병이 소속된 대대 전 병력을 대강당으로 집합시켜라. 단 한 명의 열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군단장의 갑작스러운 전 병력 집합 명령에 해당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500여 명의 장병들이 부산하게 움직여 거대한 강당을 가득 메웠다.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 수군거렸고 단상 아래 도열한 대대장 이하 간부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강당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에 스포트라이트 하나만이 켜졌다. 잠시 후 천무진 군단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런데 장병들은 다음 광경에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천무진 군단장이 누군가를 부축하며 함께 단상 위로 올라섰기 때문이었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가득한 초라한 시골 할머니. 바로 나옥분 할머니였다. 군단장은 할머니를 단상 중앙의 의자에 정중히 모셨다. 장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는 누구인데 군단장과 함께 저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천무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부대 정문에서 벌어졌던 일을 가감없이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외손주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6시간을 달려온 할머니의 이야기, 정성껏 싼 도시락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야기,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며 비웃고 모욕했던 장교와 병사들의 이야기까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군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철통 같은 경계, 백발백 중의 사격술?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진정한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군단장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규정은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이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싸우신 저 도시락이 여러분의 눈에는 반입해서는 안 될 위험 물품으로 보였는가? 내 눈에는 저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사랑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에 모인 병사 한 명 한 명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전우들은 그 위대한 사랑을 흙먼지 속에 짓밟고 그것을 비웃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비호 군단 승진 부대의 규정이고 군기인가? 그의 일갈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그는 강하늘 일병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왜 면회 제한 대상자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가 한 행동이 과연 고자질이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부조리에 눈 감고 쓰러져가는 동료를 외면하는 것이 전우애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의를 묵인하는 것이 군인 정신인가? 강하늘 일병은 배신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우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다. 그 용기 있는 행동을 비난하고 따돌린 너희 모두가 비겁한 방관자이자 가해자다. 천무진은 연설을 마친 뒤 단상 아래 굳어있는 오만한 중위와 황비열 병장을 지목했다. 오만한 중위 황비열 병장. 단상 위로 올라와라. 사색이 된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왔다. 천무진은 그들을 나옥분 할머니 앞에 세웠다. 무릎 꿇어라. 그리고 어머니께 너희들이 짓밟은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진심으로 사죄드려라. 오만한 중위와 황비열 병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수백 명의 장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울음 섞인 사죄를 듣고 있던 나옥분 할머니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일어나게 젊은이들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오늘 이를 뼈에 새기고 다시는 나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게. 그게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여. 할머니의 용서에 두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오열했다. 천무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뒤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강하늘 일병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군단장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오늘부로 비호 군단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부조리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한다. 썩은 뿌리는 모조리 도려낼 것이다. 이상. 군단장의 선언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는 그 누구도 먼저랄 것 없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군단장을 향한 박수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선 한 젊은 군인의 용기에 대한 찬사였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지휘관의 결의에 대한 신뢰였으며 짓밟혔던 할머니의 사랑이 마침내 승리했음을 축하하는 진심 어린 박수였다. 천무진 군단장의 연설이 끝난 강당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우레와 같던 박수 소리가 멎은 뒤 500여 명의 장병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멍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한낱 시골 노인이라 여겼던 이가 군단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몸담고 있던 조직의 골마 터진 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천무진은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나옥분 할머니를 다시 정중히 의자에 앉힌 뒤 강당 뒤편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군사경찰 대헌병대 수사관들과 군단 직속 감찰참모부 요원들이 각 잡힌 자세로 서 있었다. 감찰참모, 지금 즉시 해당 대대에 대한 특별직무감찰에 착수한다. 대대장부터 모든 간부 그리고 병사 한 명 한 명까지 그 누구의 예외도 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부조리를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방관했던 자들까지 모조리 색출해내. 단 한 명의 억울한 자도 단 한 명의 책임져야 할 자도 놓쳐서는 안 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찰참모인 박강철 대령이 칼날 같은 목소리로 복명했다. 그의 눈빛은 앞으로 벌어질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군사경찰대장은 오만한 중위와 황비열 병장을 즉시 구속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해 폭행 및 가혹행위, 직권남용, 그리고 천무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흙먼지가 묻었던 할머니의 손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상관에 대한 모욕, 그 이상의 죄목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당의 모든 장병들은 비호 군단에 불어닥칠 거대한 피바람을 직감하며 숨을 죽였다. 조사는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군단 본청의 별도 건물에 차려진 임시조사실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였다. 가장 먼저 불려온 것은 오만한 중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들먹거리던 그는 수사관 앞에 앉자마자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나는 억울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다소 거친 언행이 오갔을 수는 있으나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그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 수사관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 하나를 책상 위로 던졌다. 그것은 갈비뼈가 부러졌던 이로운 이병의 상세한 진술서와 병원 진단서, 그리고 그동안 생활관에서 자행되었던 온갖 가혹행위에 대한 동료 병사들의 증언들이 빼곡히 적힌 보고서였다.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병사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했나? 70세 노모가 손주를 위해 싸온 도시락을 땅에 내팽개치고 조롱하는 것이 자네가 말하는 군인 정신인가? 수사관의 서슬 퍼런 추궁에 오만한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후회나 반성보다는 자신의 망가진 인생에 대한 처절한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황비열 병장은 더 비참했다. 그는 조사실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실토했다. 오만한 중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과 함께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부조리를 술술 불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만이 살기 위해 동료들을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는 지옥의 아귀와도 같았다. 조사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다른 간부들까지 줄줄이 소환되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몰랐다거나 병사들 간의 사소한 다툼인 줄 알았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수십 명의 병사들에게서 쏟아져 나온 증언들은 그들의 변명이 얼마나 허술하고 기만적인지를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특히 강하늘 일병의 마추임이었던 이로운 이병의 부모가 군단으로 직접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면서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로운이의 아버지는 천무진 앞에서 엎드려 울부짖었다. 나라의 아들을 바쳤더니 반송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저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저 군대라는 곳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천무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고개를 숙였다. 한 군단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그는 100마디 변명보다 깊은 사죄와 실질적인 행동으로 답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충격적인 결과 보고서가 천무진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에는 단순히 몇몇 불량한 간부와 병사들의 일탈 행위를 넘어 오랫동안 부대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병폐와 무사한 일주에 그리고 지휘관들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천무진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스템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는 즉시 비오 군단 전체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비오 군단은 완전히 새로 태어날 것이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썩어버린 뿌리 자체를 뽑아내어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들부터 그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은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이 어쩌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뒤바뀔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대대적인 감찰 조사의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강하늘 일병의 부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부대를 감싸던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조심스러운 존중의 공기가 내려앉았다. 강하늘이 군단장과의 면담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처음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날 그를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유령 취급하거나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던 선임과 동기들은 이제 감히 그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에게 강하늘은 더 이상 내부 고발자나 고문관이 아니었다. 그는 군단장을 어머니의 옛 하숙생으로 둔 부대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전설적인 존재였다. 하늘이가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생활관의 왕고참이었던 박격포 병장이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한때 황비열 병장과 함께 하늘이를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저강 일병.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그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았다. 그는 감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비겁하고 끔찍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부대 전체를 얼마나 큰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다. 박격포 병장의 사과를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하늘이에게 다가와 사과를 건넸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어떤 이는 앞으로 닥쳐올 불이익이 두려워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하늘이는 그 모든 사과를 묵묵히 받았다. 그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아무도 자신처럼 그리고 이로운 이병처럼 고통받지 않는 부대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며칠 뒤 부대에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천무진 군단장이 직접 골라 내려보낸 육사 출신의 엘리트이자 강직한 성품으로 정평이 난 강철민 대위였다. 강 대위는 부임 첫날 중대 전 병력을 집합시킨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하늘 일병을 앞으로 불러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강하늘 일병을 보라. 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쓰러져가는 전우를 구했으며 부패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쳤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군인이다. 앞으로 우리 중대는 강하늘 일병이 보여준 용기와 전우애를 본받아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최강의 전투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강철민 대위의 선언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멋쩍게 시작된 박수였지만 이내 진심 어린 존경과 환호가 담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변해갔다. 하늘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박수를 받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하늘이는 외출 허가를 받아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가해자들과 격리 조치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이로운 이병이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던 로운이가 하늘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직 몸은 불편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예전의 어두운 그늘을 벗고 밝은 빛을 되찾아 있었다. 하늘이 형. 로운아, 몸은 좀 어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로운이의 부모님이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로운이의 어머니는 하늘이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학생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하늘이는 그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과 한 가족의 행복을 지켜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은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았다. 한편 나옥분 할머니는 군단 본청 내 최고의 귀빈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낡은 한복 대신 깨끗하고 편안한 옷이 제공되었고 군단 최고의 조리장이 정성껏 만든 식사가 매 끼니마다 들어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호사가 영 불편하기만 했다. 그날 저녁 천무진 군단장이 모든 업무를 마치고 할머니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는 군복을 벗고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닌 25년 전 할머니의 밥을 얻어먹던 배고픈 하숙생 무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네가 올 줄 알고 기다렸지. 어서 이리 와서 앉아. 할머니는 마치 아들을 대하듯 천무진을 맞았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천무진은 자신이 어떻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군 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장군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생각했습니다. 그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어머니의 밥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길 용기였습니다. 그의 고백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배고픈 자식 밥 챙겨준 것밖에 없는 걸 자네가 잘나서 그리 성공한 것이지.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귀한 손주가 제 군단 안에서 그런 험한 일을 당했으니 제가 무슨 낯으로 어머니를 뵙겠습니까? 천무진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할머니는 그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게. 자네 덕분에 우리 하늘이도 길을 폈고 나쁜 사람들도 벌을 받았다지 않은가. 그것으로 되었네. 그날 밤 할머니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 대신 할머니가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전부였다. 하지만 천무진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지고 맛있는 식사였다. 밥을 다 먹은 그는 문득 무언가 결심한 듯 할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 방식대로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눈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강당에서의 사건이 있고 2주가 흘렀다. 비오 군단 승진부대는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부조리의 온상이었던 부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병영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나옥분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군단장 숙소에 머무는 동안 천무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부대로 돌아가 자기 손으로 직접 밥을 지어
그 부대 장병들에게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모욕을 줬던 그 젊은이들을 용서하고 손주와 그 전우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탁이었다. 천무진은 할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는 군수 참모를 불러 비오 군단이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할머니의 특별 배식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약속한 날 새벽 부대는 거대한 잔치집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 군용 트럭 여러 대가 강진의 포구 마을까지 내려가 할머니가 직접 고른 가장 신선한 식재료들을 싣고 왔다. 남해안에서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 강진의 기름진 땅에서 자란 쌀과 채소들이 산더미처럼 부엌으로 옮겨졌다. 부대 취사장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할머니는 하얀 위생복을 입고 직접 주방을 지휘했다. 그녀의 곁에는 군단 최고의 조리장과 수십 명의 취사병들이 보조로 나섰다. 그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다. 징계 처분을 받고 취사 지원 임무에 투입된 오만한 전중위와 황비열 전 병장이었다. 그들은 수백 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고 산더미 같은 양파를 까며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매운 양파 때문만은 아니었다. 묵묵히 솥을 젓고 간을 보며 5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작은 뒷모습을 보면 그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쉬는 틈을 타 두 사람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사죄했다. 할머니는 땀을 닦으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지난 일은 잊으라고 했다. 대신 오늘 이 밥을 먹는 모든 군인들이 내 손주 같고 자네들 동생 같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게. 밥은 말이여 그렇게 마음으로 짓는 것이여.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더 큰 소리로 흐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 연병장에는 임시로 거대한 식당이 차려졌다. 500여 명의 장병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배식대 가장 앞에는 나옥분 할머니와 강하늘 일병이 나란히 서서 국자와 주걱을 들었다. 우리 손주 많이 먹고 힘내. 고생 많다 아들. 이것도 듬뿍 담아가. 할머니는 모든 병사에게 손주 아들이라 부르며 따뜻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퍼주었다. 하늘이 역시 자랑스러운 얼굴로 할머니 곁에서 묵묵히 배식을 도왔다. 병사들은 밥을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했다. 그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성찬과도 같았다. 길게 늘어선 줄 속에는 천무진 군단장도 끼어 있었다. 그는 계급장을 떼고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마침내 할머니 앞에 선 그는 마치 25년 전 하숙생 시절로 돌아간 듯 수줍게 웃으며 식판을 내밀었다. 어머니, 저도 많이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오냐, 우리 무진이. 제일 큰 고기로 담아줘야지. 할머니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그의 식판 위에 올려주었다. 군단장은 식판을 받아들고 계급이 가장 낮은 이등병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로 가 스스럼 없이 합석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맛있게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장병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천무진 군단장은 전 장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옥분 할머니에게 특별히 제작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금색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밥은 사람을 이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가르침을 주신 우리의 어머니, 나옥분 여사님께 비오 군단 전 장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천무진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께 배운 밥으로 사람을 이어주는 법을 이제 제가 이곳에서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밥값을 갚는 저의 방식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모든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부대를 떠났다. 군단장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할머니는 새로 걸린 위병소의 간판을 보았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규정보다 먼저 사람을 존중하라.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의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 강하늘 일병은 더 이상 주눅든 고문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갓 상병으로 진급하여 군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선임이자 후임들이 가장 따르는 형이 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부대로 복귀한 이로운 상병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두 사람은 부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지켜낸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와도 같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두 사람은 나란히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옥의 문턱과도 같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부대의 얼굴이자 외부와 소통하는 따뜻한 창구로 변해 있었다. 새로 걸린 규정보다 먼저 사람을 존중하라는 팻말은 그저 문구가 아닌 부대원 모두의 가슴에 새겨진 신념이 되어 있었다. 하늘이 형, 저것 좀 봐. 로운이가 가리키는 곳에는 이제 막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 이등병과 그의 부모님이 보였다. 중대장인 강철민 대위는 부모님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례하며 아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 대신 안심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지?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자의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형 덕분이야. 형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여기에 없었을 거고 이 부대도 그대로였을 거야. 아니야. 우리 모두의 용기 덕분이지. 그리고 할머니의 밥 한 그릇이 모든 걸 바꾼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흙먼지 위에 쏟아졌던 그날의 도시락은 이제 비극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기적의 씨앗이었다. 같은 시각 군단 본청의 군사법원에서는 비오 군단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피고인 석에는 죄수복 차림의 오만한 전중위와 황비열 전 병장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무력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군 검찰관의 논고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그는 단순히 가혹행위와 직권남용의 죄목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피고인들의 행동이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이라는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임을 역설했다. 피고인들은 군복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감정 해소와 비겁한 보복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한 병사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고 나아가 아들을 군에 보낸 노모의 신성한 사랑마저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를 위반한 것을 넘어 군인으로서의 존재 이유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에 본 검찰관은 이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 썩어빠진 군기를 바로 세우고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흐느끼며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법정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피고인 오만한 황비열은 군형법상 초병 모욕,
직권 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군의 근간을 뒤흔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오만환을 파면하고 징역 3년에 처한다. 동시에 현재 계급인 중위에서 2등병으로 강등한다. 피고인 황비열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만기 전역을 불허하며 불명예 제대시킨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재판의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불의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의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종소리와도 같았다. 한편 천무진 군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옥분 할머니의 밥에서 영감을 얻은 비호 군단만의 특별한 병영 문화 혁신 프로그램이었다. 이름하여 어머니의 밥상 프로젝트. 그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군단 예하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은 분기별로 최소 1명 이상의 관심병사나 모범병사의 집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사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부대에서의 생활이나 훈련 성과가 아닌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부모님이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지휘관은 그 결과를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어머니의 마음으로 쓴 편지 형식으로 군단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했다. 처음에는 많은 지휘관이 난색을 보였다. 하지만 천무진은 단호했다. 병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휘관은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사연과 꿈을 가슴에 품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의 밥상은 선택이 아닌 비호 군단 모든 지휘관의 가장 신성한 의무다. 프로젝트가 시행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지휘관들도 병사들의 집을 방문하여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동안 서류로만 파악했던 병사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아들의 군 생활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한가득 차려놓고 눈시울을 붉히는 어머니를 만나며 지휘관들은 가슴 깊이 뜨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부대는 단순한 전투 집단이 아닌 서로의 삶을 보듬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진의 작은 포구 마을. 나옥분 할머니의 하숙집은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아오는 우편물의 양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통에 불과했던 편지는 이제 우체부가 자루에 담아 배달해야 할 정도로 많아졌다. 발신지는 모두 한 곳, 경기도 포천의 비호 군단 승진부대였다. 편지에는 각양각색의 사연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좋은 지휘관을 만나 군 생활에 희망을 얻었다는 한 이등병의 감사 편지, 아들이 부대에서 더욱 밝고 늠름해졌다며 눈물로 고마움을 전하는 한 어머니의 편지, 심지어는 할머니의 김치찌개 레시피를 알려달라는 엉뚱한 취사병의 편지까지.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앉아 그 모든 편지를 한자 한자 소중하게 읽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식들의 재롱을 보는 어머니의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다. 할머니는 이제 강하늘 한 명의 할머니가 아닌 비호 군단 500명 장병 모두의 국민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토록 기다렸던 손주 강하늘 상병의 전화였다. 할머니, 저 하늘이에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주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가늘게 떨리지 않았다. 자신감과 활기가 넘치는 늠름한 군인의 목소리였다. 오냐, 우리 강아지.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너는 밥 잘 챙겨 먹고 훈련은 할 만하고. 그럼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아, 할머니. 그거 아세요?
우리 부대에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게 생겼어요. 지휘관들이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이랑 밥도 먹고 그런데요. 다들 할머니 덕분이라고 해요. 손주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혔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조용히 마루로 나섰다. 붉은 저녁 노을이 강진의 앞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평화로웠다. 할머니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배고픈 자식에게 밥 한 그릇 차려주고 아픈 손주가 걱정되어 먼 길을 달려간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냈다. 밥은 진정으로 사람을 잇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었다. 할머니의 얼굴에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